어서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문학나무 출판 2009년 젊은 소설에 수록된 김희진 작가의 욕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욕조, 김희진. 눈사람이 또 사라졌다. 놀이터 벤치 옆에 있어야 할 내 눈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벌써 두 번째다. 이번에도 누가 가져간 걸까? 일단 나가봐야겠어. 베란다 창문을 닫고 코트를 걸친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린다. 아파트 통로를 파고드는 냉기에 몸이 움츠러든다. 텅 빈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으로 지저분하다. 눈 때문이다. 입춘이 지났지만 며칠째 눈이 내린다. 눈은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그칠 듯하면서 다시 내리기를 반복한다. 자정까지 내려준다면 오늘 퇴근 후에도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쌓인 눈을 밟고 아파트 놀이터로 터벅터벅 걸어간다. 눈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확인한다. 역시 사라지고 없다. 벤치 옆에 앉아있는 건 장가지를 없앤 나뭇가지 몇 개뿐이다. 그 나뭇가지는 눈사람 눈, 코, 입을 만들기 위해 내가 꺾어 손질한 것이었다. 나뭇가지 끄트머리엔 눈사람 얼굴 일부로 짐작되는 작은 눈덩이가 붙어있다. 부서진 게 확실해. 주위를 살핀다. 그러나 부서진 듯한 눈덩이는 어디에도 없다. 남아있는 나뭇가지로 봐선 누가 부순 게 분명한데도 말이다. 첫 번째도 그랬다. 첫 번째 눈사람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오늘처럼 신체 일부인 나뭇가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었다. 누군가가 내 눈사람을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믿었다. 니들이 눈사람 부쉈지? 눈싸움하는 여자아이들을 쏘아보며 거칠게 말을 뱉는다. 네? 겁먹은 아이들의 표정이 일제히 내 쪽으로 향한다. 혹시 여기 있던 눈사람 못 봤니? 목소리는 다소 부드러워진다. 아니요. 우리 오기 전에도 눈사람 같은 건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모든 연약한 존재는 발로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너가 없어질 때까지 좀 지켜봐주면 안 되나? 나는 투덜거리며 코트 깃을 여민다. 그러고는 내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되밟아 돌아간다. 팔자걸음이라 내 발자국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다. 팔자걸음을 고치지 않은 이상 돈모으기는 글렀다고 말한 건 엄마였다. 정말 엄마 말대로 팔자걸음 때문에 돈이 자꾸 새나가는 걸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와 동갑내기인 옆집 여자가 뒤뚱거리며 저만치에서 걸어온다. 인부복이 참 잘 어울리는 여자다. 임신한 여자도 저렇게 예쁠 수 있다니 그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다. 여자는 몸이 불지도 얼굴에 기미가 끼지도 않았다. 화장을 해도 잘 먹어 들어갔다.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는 그녀는 여자인 내가 봐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나는 여자와 눈인사를 건넨다. 동갑내기이지만 그녀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새침대기에게 말을 건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선다. 내 눈이 현관 게시판으로 향한다. 빨간색 글씨가 쓰인 A4 용지가 유독 눈에 띈다. 동물을 사랑하시나요? 토끼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904호를 방문해 주세요. 오늘 새벽 퇴근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못 보던 것이니 이른 아침에나 붙여놓은 모양이었다. 주위를 살핀 나는 A4 용지를 게시판에 썼대어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904호라면
그 남자 집이 분명했다. 막 도단한 듯한 턱수염을 가진 남자. 남자는 약간의 길이를 남겨둔 채 수염을 깎았다. 전기 면도기 대신 클리퍼를 사용한다는 뜻이었다. 거품 면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도 남자의 턱수염은 지저분하거나 징그럽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에게 수염은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처럼 보였다. 특히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날이면 턱수염은 더욱 매력을 발산했다. 언젠가 남자는 토끼장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탄 적이 있었다. 하얀색 토끼였다. 오늘에서야 남자가 904호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진작에 알았을 일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내가 내려야 할 6층을 지나 9층에서 멈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는 천천히 걸어가 904호 앞에 멈춰 선다. 망설이던 내 손가락 끝이 배를 누른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얼굴을 내민다. 촉촉이 젖어있는 남자의 머리카락. 남자는 막 머리를 감았거나 목욕을 끝냈다. 근데 뭔가 허전하다. 턱수염이 없다. 그 멋있는 수염을 왜 깎아버린 걸까? 물어봐야겠다. 목을 가다듬고 입을 뗀다. 아, 토끼. 아, 네. 남자의 얼굴이 밝아진다. 이렇게 금방 나타날 줄은. 남자는 들어오라는 말 대신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친다. 남자의 살림살이가 골상자에 꾸려져 있다. 남자는 이사를 간다. 토끼를 내게 맡기고 남자는 이 아파트를 떠나려 한다.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았다. 돌아가 버릴까? 이사 가시나 봐요? 네. 남자가 머리를 긁적이며 토끼 있는 대로 날 안내한다. 당장 발걸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핑곗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동물 키워본 적은 있으세요? 정중한 남자의 물음에 나는 네 라고 대답한다.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정말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토끼는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까다로운 놈이 아니라 키우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먹이는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주면 돼요. 풀도 좋고요. 특히 이 녀석은 고구마를 좋아해요. 목욕은 아주 가끔 시켜주세요. 귀나 코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요. 이 청소액으로 닦아주세요. 남자는 귀 청소액을 내게 보여준다. 악취가 나거나 염증이 보인다 싶으면 병원 한번 데려가 주시고요. 발톱은 예방접종은 남자는 계속해서 주절거린다. 토끼 한 마리 키우는데 쏟아부어야 할 정성이 만만치 않다. 몇 호에 사시죠? 남자가 내 아파트 호수와 휴대폰 번호를 메모지에 받아 적는다. 성함이? 차연이에요. 다행이다. 짐작했던 대로 토끼는 나와 남자를 잇는 다리가 된다.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길러야 할 것 같았다. 3분의 2쯤 열린 욕실 문 사이로 남자가 사용했던 욕조가 보인다. 욕실 거울에 김이 뿌옇게 서려 있다. 이제 막 목욕을 끝낸 남자 몸에선 비누 냄새가 난다. 욕조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남자도 나처럼 욕조 목욕을 즐긴다. 남자의 알몸을 품었을 욕조. 나는 그 욕조에 서서히 몸을 담근다. 남자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은밀한 채모가 수면 위를 떠다닌다. 한때 남자의 페니스를 감싸 안았을 채모는 죽은 시체 마냥 둥둥 떠다니다가 내 젖가슴에 와 달라붙는다. 남자의 욕조가 내 몸을 완전히 품는 순간 몸은 어느새 따뜻해진다. 여기 있습니다. 내 시선이 남자의 욕조에서 멀어진다. 남자가 토끼장과 토끼 관리에 필요한 용품들을 건넨다. 나는 엉겁결에 그것을 받아든다.
토끼 키울 만한 곳이 아닌가 봐요. 이사 갈 곳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 될 사람한테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껏 부풀어 오른 고무풍선이 뻥 소리와 함께 터져 사라진다. 갑자기 팔자걸음을 고치라는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이유는 뭘까? 남자는 그새 토끼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 말은 마치 오래오래 살아서 저 통통한 여자의 지갑 속 배춧잎을 몽땅 먹어야 돼. 라는 말로 들린다. 토끼장을 들고 남자의 현관문을 나선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내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다. 그것도 2번이나. 나는 인사 대신 토끼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가르쳐 줬나요? 고구마예요. 그냥 구마라고 부르면 돼요. 아, 그리고 토끼장 안에 너무 오래 가둬두면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니까 종종 꺼내주세요. 그럼 남자의 현관문이 닫힌다. 따뜻해졌던 내 몸이 조금씩 떨려온다. 남자 몸에서 나던 비누 냄새도 사라진다. 고개를 돌려 남자의 닫힌 현관문을 쳐다보며 묻는다. 왜 수염을 깎아버린 거죠? 토끼는 기운이 없다. 토끼장 구석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안 것이었다. 냉장고에서 당근을 꺼내 막대 모양으로 썰어 토끼장에 넣어준다. 당근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던 녀석은 다시 구석으로 방향을 튼다. 친구가 아닌 골칫덩어리를 떠안은 것만 같아 후회가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게끔 만든다. 벨이 울린다. 인터폰 액정에 낯선 사내 얼굴이 뜬다. 누구세요? 욕조 배달입니다. 기다리던 욕조가 드디어 도착했다. 문을 연다. 차이는 시댁 맞습니까? 네. 2 사내는 박스 포장된 욕조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 어디에다 놓을까요? 잠시 고민하던 나는 거실을 손으로 가리킨다. 박스 포장과 에어캡을 벗겨내자 바닷빛 이동식 욕조가 몸체를 드러낸다. 내 몸을 받쳐줄 부드러운 면과 곡선들, 출렁이는 바다를 닮은 욕조. 저 욕조라면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욕조를 좋아한다. 물론 욕조에 사는 행위인 목욕 또한 좋아한다. 경우에 따라 횟수가 늘 때도 있지만 나는 보통 일주일에 2번 목욕을 한다. 거품 목욕부터 시작해서 허브 목욕, 아로마 향 목욕, 장미 목욕, 오이 목욕 등 목욕법은 몸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각종 천연 재료를 이용한 목욕법은 욕조의 색깔과 디자인만큼이나 무궁무진하다. 개중에는 그 목욕법이 제시한 효과에 만족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굳이 목욕물에 몸이나 피부에 좋은 것들이 첨가될 필요는 없었다. 내겐 욕조만 있으면 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욕조에 몸을 담그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내게도 잠이 쏟아진다. 이제 내게는 한 개의 욕조가 더 생겼다. 욕실에 있는 욕조가 목욕을 위한 것이라면 거실에 있는 욕조는 잠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친구의 친구 말 맞다나 욕조에 이불을 깔고 자면 정말 잠이 잘 오게 될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잠이 안 와서 미치고 환장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불 빨래나 할까 하고는 두꺼운 솜이불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대. 이불을 욕조에 넣고 수도꼭지를 막 비틀려는데 저 욕조에 들어가 누우면 왠지 잠이 잘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래, 들어가 옆으로 누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지 뭐야.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밤마다 싸운다는 거지.
욕조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부인이 반가울 리 없잖아. 욕조 안에서의 잠이라. 불면증과 잠자리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순 없지만 나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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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언니처럼 해볼 참이었다. 배수호수는 거기 욕조 안에 있습니다. 두 사내가 나가자 나는 여체를 더듬듯 욕조의 곡선을 손가락 끝으로 음미한다. 실내화를 벗고 욕조에 들어가 누워본다. 욕조는 두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충분히 넓고 크다. 굳이 다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된다. 내 통통한 몸을 수용할 만큼 욕조는 포용력이 좋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쟁반 노래방 말씀이십니까?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 8시간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전화를 받는다. 세상에는 전화번호도 많지만 알고 싶어하는 전화번호도 많다. 장난 전화에 요령 있게 응대할 일만 없다면 꽤나 재미있는 일이다. 그래도 오늘은 장난 전화가 한 건밖에 걸려오지 않았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취기 가득한 목소리로 자기 딸네 집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는데 마땅한 대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아무 번호를 대주고 말았다. 성적 농담이나 욕설을 해댄 게 아니니 장난전화라도 양반축에 끼는 경우였다. 장난전화 말고는 이 일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무엇보다 즐거운 일은 아름다운 내 목소리에 대한 고객들의 상상을 유추하는 것이었다. 고객들에게 내 외모는 목소리만큼이나 아름답다. 인간이 목소리로만 존재한다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은 그래서 늘 유쾌하다. 지금 막 자정이 지났다. 밖에는 눈이 내린다. 퇴근 후 내 3번째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1시간 후면 교대 시간이다. 삶아 넣어둔 고구마를 구마가 다 먹었는지 모르겠다. 놀이터에는 눈이 수북히 쌓였다. 새벽 2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라 인적은 없다. 나는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한다. 두텁게 쌓인 눈 덕분에 눈덩이는 금세 커진다. 어제와 그제 만들었던 것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도 부수지 못하도록 말이다. 눈덩이를 굴리는 사이 가로등이 소등된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다시 눈이 내린다. 눈은 도둑고양이보다 더 노련한 자세로 소리 없이 내린다. 앙큼하다라는 형용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듯하다. 가로등은 소등됐지만 쌓인 눈 때문인지 사위는 그다지 어둡지 않다. 생각보다 빠른 눈사람 몸통과 머리가 만들어졌다. 이제 눈사람 머리를 몸통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혼자 올리기엔 역부족이다. 힘에 붙여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때마침 손전등 불빛이 놀이터를 비춘다. 경비 아저씨다. 불빛이 내 얼굴에 와 닿는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이 나이에 그것도 혼자서 눈사람이나 만들고 있는 내 자신이 처량해진다. 나는 다가오는 경비 아저씨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쌓인 눈이 아깝잖아요. 라고 말한다. 오신 김에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경비 아저씨는 흔쾌히 눈사람 머리를 몸통 위에 올려준다. 그러면서 이걸 혼자 만들었냐며 뻔한 물음을 던진다. 그냥 심심해서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돌아가려는 경비 아저씨를 불러 세운다. 아저씨,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눈사람 머리를 굴리며 앞장서 가는 내 뒤를 경비 아저씨가 따라온다. 이걸 가져다 뭐 하시게요? 눈사람 몸통을 조심스레 굴리며 아저씨가 묻는다. 저기다 놔두면 누가 또 부숴버린다고요.
내 말에 아저씨가 털털거리며 웃는다. 애써 만들었는데 부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야 합니다만. 눈사람은 무사히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경비 아저씨는 두 개의 눈덩이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어차피 누가 없어질 텐데. 나는 우리도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라고 말하려다 관둔다. 그쯤에 정지 신호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나는 서둘러 열쇠로 현관문을 딴다. 눈사람을 어디에다 놓을지 잠시 고민한다. 때마침 거실에 놓인 이동식 욕조가 눈에 띈다. 저 욕조에다 넣을까요? 먼저 눈사람 몸통을 경비 아저씨와 함께 들어 올린다. 눈사람은 욕조에 넉넉히 자리를 잡고 앉는다. 몸통에 머리가 얹어지는 순간 눈사람은 아이스크림 그릇에 담긴 아이스크림처럼 보인다. 경비 아저씨는 나를 향해 재미는 아가실세 라고 말하며 돌아간다. 코트와 장갑을 벗으며 토끼장 안을 들여다본다. 고구마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던 녀석이 고구마를 다 먹어치운 것이다. 904호 남자 말대로 토끼는 고구마를 아주 좋아한다. 몸에서 열이 난다. 장시간 몸을 움직였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욕실 욕조에 물을 붓는다. 물이 받아지는 동안 귤 껍질과 생강 끓인 물을 준비한다. 감기 예방이나 필요에는 이 방법이 좋다. 옷을 벗는다. 뽀얀 살결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엄마가 가장 탐내하는 것이다. 엄마는 내가 목욕하는 데 들이는 비용과 정성을 못마땅해 한다. 그럴 돈 있으면 착실히 모아 시집갈 궁리나 하라며 타박하기 일쑤다. 엄마에게 욕조는 빨랫감을 쌓아두거나 배추나 물을 절이는 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엄마에게도 욕조의 매력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도 가끔은 남자보다 더 쓸모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욕조 깊숙이 몸을 담근다. 뒤섞인 귤과 생강향이 코끝에와 닿는다. 욕조가 거부감 없이 나를 끌어안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양 날 품어 감싼다. 편안하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다. 작지만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귤껍질 사이로 내 까만 음모가 보인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중 목욕탕에 갔다. 그 후 발길을 끄는 이유는 여자들 생식기에 있는 음모들 때문이었다. 발가벗은 여자들의 몸 한가운데에 돋아난 머리카락은 내게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징그럽게 저게 뭐야? 왜 저런 곳에 털이 나 있는 거지? 이상한 것을 달고 있는 여자들이 어린 내겐 마녀처럼 보였다. 늙은 마녀가 심어놓고 간 후계자의 표식쯤으로 생각되었다. 거기에 있다간 그 표식이 내게도 옮겨 붙을 것만 같았다. 나는 엄마 눈치를 살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욕탕을 빠져나와 출행랑을 쳤다. 음모의 충격은 그날 점심을 거르게 할 정도였다. 엄마는 그 뒤로도 날 목욕탕에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나는 엄마 몸 가운데에도 머리카락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상하고 싶진 않았다. 그걸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더욱 싫었다. 결국 나는 예전대로 부엌이나 방에 큰 고무통을 넣고 목욕을 했다. 내게 욕실이 생긴 건 9번째로 이사간 집이었고 욕조가 생긴 건 11번째로 이사간 집이었다. 물론 지금 내 생식기에도 정상적인 성인의 상징인 음모가 있다. 마녀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말이다. 이젠 무모증이 있는 여자를 보면 그때만큼이나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공중 목욕탕에 가지 않은 이유는 내 사적인 털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임신한 옆집 여자와 아이를 낳은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대담해 보인다. 모르는 남자나 여자 앞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자신의 가장 깊숙한 털을 내보여야 하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나는 나만의 음모를 내려다보며 지그시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내 세 번째 눈사람이 사라졌다. 욕조 안에는 흙먼지 섞인 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래도 이번엔 자신의 명을 다해 살다 간 것이니 안타까움은 덜하다. 눈사람이 남기고 간 물에 손을 담가본다. 몹시 차다. 나는 옷을 벗고 발 하나를 욕조에 담근다. 다른 쪽 발을 집어넣고 서서히 앉는다. 차가움을 넘어선 통증이 하반신을 휘어 감는다. 한겨울에 냉수욕이라니 욕조에 등을 기댄다. 두 팔로 가슴과 목을 감싼다. 몸과 입술이 오돌오돌 떨린다. 삼촌의 생을 앗아간 물은 이보다 더 차가웠을 것이다.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삼촌은 혈기왕성한 26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깨질 것 같은 차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놓아버린 삼촌. 엄마는 그래서 겨울을 싫어했다. 겨울보다 더 싫은 건 꽁꽁 얼어붙은 강물의 속임수였다. 냉통을 견디지 못하고 욕조에서 일어난다. 몸이 산산조각 부서질 것만 같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얼얼했던 다리와 엉덩이에 금세 생기가 돈다. 목욕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온다. 눈사람이 남긴 물을 빼내기 위해 이동식 욕조 배수구에 호스를 꽂는다. 욕조는 몸을 움찔대며 신음이라도 토해낼 태세다. 고무 마개를 빼자 자그마한 구멍 속으로 물이 빨려 나간다. 구멍은 자궁을 잇는 질의 내부 같기도 하고 내 목구멍 속 같기도 하다. 물이 돼버린 눈사람은 호스를 타고 욕실 수채구멍으로 흘러내려간다. 안녕, 내 세 번째 눈사람. 삼촌도 머지않아 저렇게 떠나보내질 것이다. 욕조 바닥에는 미처 떠내려가지 못한 흙먼지가 남아있다. 나는 깨끗이 반 수건으로 욕조 바닥을 닦아낸다. 더러워진 수건을 주물러 빨아 토끼장 위에 널어놓는다. 토끼장 안에는 구마가 싸놓은 변으로 지저분하다. 구마는 고구마 색깔 그대로 변을 누었다. 저 녀석 죽을 때까지 변을 치워내야 하다니. 그때 고충으로 발을 옮기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게시판으로 눈을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휴대폰 벨이 울린다. 혹시 904호 남짤까? 이사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는 건지 몰라. 나는 발신부터 확인한다. 그러나 엄마다. 엄마.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심드렁하다. 삼촌 화장 날짜 잡기로 했다. 화장은 손 오는 날 안 따져도 된다지만 이왕 하는 거 좋은 날로 잡아야 하지 않겠니? 언젠데? 3월 말경에 윤달이 들었다니까 그쯤에 하게 될 것 같다. 볕도 좋을 때야. 얼마나 보태면 되는데? 못해도 60만 원은 들어야. 엄마는 말끝을 흐린다. 이는 절반 이상을 부담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이번에 식당 내부 공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30이면 돼? 엄마는 대답이 없다. 알았어, 40. 다 너 좋자고 하는 일이잖니. 영혼 결혼도 이참에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내년에 해드리기로 했잖아. 절에 다니는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스님한테 미리 부탁해 놓으래. 그렇게 할까? 좋은 상대자 만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된대. 사주 궁합이며 집안까지 따져야 하니까. 엄마 좋을 대로 해. 엄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미신 따윈 믿어본 적 없던 엄마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이 컸다.
서른 접어들기 전까지 내게 남자 하나 안 붙는 이유가 죽은 삼촌 때문이라니.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들어온 날 엄마는 내게 일장연설을 토해냈다. 집안에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남자가 안 붙는단다. 시샘을 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 죽은 혼이 회방꾼 노릇을 하고 다닌다나 어쩐다나. 얼른 짝을 지어 줘버려야 한대.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뇌자리가 안 좋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안 좋단다. 그러니까 화장해서 날려버리라고 하더라. 살아생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동생이었지만 지금 엄마에게 삼촌은 딸의 앞길에 누가 되는 죽은 사람일 뿐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엄마를 붙든다. 엄마, 토끼탕 어떻게 끓여? 엄마는 엄마 친구와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엄마에게 있어 쓸만한 재주는 요리 솜씨뿐이었다. 토끼탕은 왜? 글쎄, 필요해서 그래. 엄마는 세세하게 토끼탕 끓이는 법을 가르쳐준다. 나는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으며 구마를 쳐다본다. 904호 남자가 이사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 앞으로 택배 하나가 배달돼 왔다. 내용물은 고구마 한 박스였다. 발송자는 차진권이라는 사람이었다. 904호 남자의 이름이었다. 남자는 나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그리고 같은 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반가워했을 텐데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904호 남자는 택배가 도착한 다음 날 내게 전화를 했다. 구마 안부를 물은 다음 내게 감사의 표시로 고구마 한 박스를 보낸다고 했다. 나는 물론 토끼는 잘 있다고 했다. 904호 남자는 구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내 전화 목소리가 예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904호 남자에게서 소식은 없다. 나는 그때 왜 수염을 깎아버렸냐고 물으려다 관뒀다. 그 매력적인 수염을 다시 길렀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 또한 관뒀다. 생고구마 하나를 깎아 입에 물고 욕조에 들어가 옷을 벗는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야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 욕조에는 물 대신 담요가 깔아져 있다. 담요의 여부는 막 흘러넘치는 물처럼 욕조 밖으로 나와 있다. 팬티와 브레이저까지 벗은 나는 등과 발에 쿠션을 받치고 눕는다. 욕조 안에 쿠션 몇 개만 받쳐놓으면 잠은 소파에서 자는 것보다 더 편해진다. 나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다 덮고 리모컨으로 오디오 전원을 켠다. 출근 전까지 잠을 청할 생각이었다. 욕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다. 조각배를 탄 나는 잔잔한 강물 위를 떠다닌다. 따뜻한 봄 햇살에 얼굴을 들이민다. 봄 냄새가 난다. 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번엔 요람에 누워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갑자기 아이처럼 울어버리고 싶어진다. 누군가가 내 입에 젖을 물려준다. 나는 입술을 오물거린다. 빨면 빨수록 유두는 점점 길어지고 비대해진다. 유두는 단단한 페니스가 되어 내 입안을 휘젓는다. 그것이 목구멍 깊숙이 들어온다. 순간 기도가 막힌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상반신을 일으켜 세운다. 눈을 뜬다. 입안에 든 것을 몽땅 뱉어낸다. 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내가 던진 고구마가 빈 토끼장 옆에 가 떨어진다. 거실벽에 걸린 다비드의 그림 속 마라가 나를 쳐다본다. 마라의 죽음은 뭉크의 그림 사진을 사려던 중 발견한 것이었다. 친구는 어두운 색조와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뭉크 그림을 좋아했다. 친구 집 하얀 벽 곳곳에는 뭉크의 그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공포와 슬픈 색조가 하얀 벽면과 어울리지 않니? 그래서 난 뭉크 그림이 좋아. 라고 친구는 말했다. 친구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뭉크 그림을 갖고 싶다고 했다.
언제나 그랬듯 친구는 나한테서 선물 받기를 미안해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내 생일 때문이었다. 친구는 오는 2월 29일에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다.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일이기에 소중하게 기다려질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림 속 마라는 죽었지만 내 눈엔 잠들어 있는 듯 보인다. 언뜻 보면 지금의 나처럼 욕조에 천을 깔고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욕조 밖으로 팔 하나를 힘없이 걸친다. 고개를 마라처럼 어깨 쪽으로 꺾고 눈을 감는다. 언젠가 다가올 내 죽음이 이처럼 섹슈얼했으면 좋겠다. 내 죽음에 비밀이나 의문이 깃들어 있다면 더욱 좋겠다. 욕조에서 발견된 변사체만큼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욕을 증폭시키는 건 없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 죽어있는 여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욕조는 관능적인 장소이자 무한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장소이다. 간단한 제가 끝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나는 삼천묘에서 물러나앉는다. 봉분에 삽이 꽂히는 것으로 파묘는 시작된다.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새로 돋아난 풀이 봄 기운을 한껏 돋운다. 친구는 약속대로 내 생일날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나와 동갑내기인 옆집 여자는 아기를 낳았다. 딸이었다. 아기는 2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기가 본 세상은 인큐베이터가 전부였다. 아기는 그 작은 세상에서 꼭 열흘을 살다 갔다. 폐혈증이었다. 이제 옆집 여자는 더 이상 예쁘지도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았다. 영양분이 모두 빠져나간 듯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새침대기 같던 모습도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더욱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즈음 나는 경비 아저씨에 의해 눈사람 아가씨로 불리기 시작했다. 미역국은 먹었니? 식당에 들르라니까. 엄마가 사나래를 내려다보며 묻는다. 그깟 미역국 좀 안 먹으면 어때서? 앞으로는 음력 생일 세지 그러니? 생일이 뭐가 중요해.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걸 매년 챙기려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건 그래 라는 듯 엄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토끼탕 끓이는 법은 왜 알려달라는 거였어? 엄마는 아직도 그게 궁금한 모양이었다. 왜긴 왜겠어. 끓여 먹으려고 물어봤지. 진짜 끓여 먹은 거야? 그럼. 토끼는 어디서 났는데? 그냥 공짜로 생겼어. 징그러운 년. 그새 봉분 절반가량이 사라지고 없다. 사냥꾼들 하반신이 땅속에 들어가 있다. 기름진 흙이 삽에 퍼 올려진다. 곧 있으면 관이 드러날 것 같다. 풍수장이 노인이 엄마와 나를 향해 손짓을 한다. 잔뜩 긴장된 엄마의 표정에 나도 동요된다. 엄마가 내 손을 꽉 붙든다. 엄마와 나는 파헤쳐진 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묘열 속에 누워있는 관이 보인다. 관뚜껑 한쪽은 푹 꺼진 채 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시간이 관의 영양분을 빨아들였다. 관 위에 덮인 명정도 사글대로 사갔다. 어서 서두르게. 사냥꾼들의 막바지 삽질이 이어진다.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삽질한 자리에서 흙탕물이 올라온다. 노인이 관에 물이 차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들어올리기 전에 일단 열어보세나. 사냥꾼 하나가 명정을 걷어낸다. 안으로 푹 꺼진 뚜껑을 들어올려 잡아당긴다. 관 뚜껑이 삐거덕 대며 열린다. 애써 못을 뽑아낼 필요도 없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튼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고개는 희고 노란 두개고래가 머문다. 삼천 몸을 감쌌던 삼배는 보이지 않는다.
17년의 세월이 삼배를 먹어 치웠다. 두개골 주위에 삼촌 머리카락이 보인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털은 뼈와 함께 살아남았다. 노인의 짐작대로 관 바닥엔 물이 고여 있다. 그래도 유골은 생각보다 깨끗하다. 살아있는 사람의 뼈처럼 단단하고 건강해 보인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 거라고 노인은 말한다. 26이었던 삼촌은 아직도 26 그대로다. 젊을수록 유골은 무겁고 단단한 법이지요. 노인은 삼촌 뼈를 자세히 살핀다. 완전히 육탈된 뒤 물이 찬 모양이요. 노인이 엄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응시한다. 물이 차긴 했어도 잘 썩었으니 괜찮은 거라며 노인은 엄마를 향해 위로하듯 말한다. 저게 꿈에 자꾸 보이더니 진작 해져버릴 걸 그랬어. 엄마는 화장이 늦어진 걸 후회한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주위를 맴돈다.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던 엄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살덩이는 사라졌지만 17년 만의 재회인 것이다. 나는 목을 최대한 늘려 빼고 관속을 들여다본다. 저 작은 곳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온다. 내게 주어질 공간이 욕조만한 크기밖엔 안 되다니. 결국은 어둠뿐인 저 깊은 땅속으로 나도 엄마도 친구도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삶의 끝이다. 유리관이라면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을 것 같다. 무덤이 땅속이 아닌 광활한 우주라면 좋겠다. 유리관에 누워 우주를 떠다니는 나를 상상한다. 대기권으로 내려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구름 속을 거닌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남겨두고 온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떠난 자도 남겨진 자도 슬프진 않을 것이다. 지상에 남겨진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유리관을 향해 손짓을 한다. 얼마 전에 죽은 아무개가 찾아왔네. 땅속에 감춰지지 않고 하늘에 떠다니는 죽음이 산자와 생활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후의 몸뚱이가 진짜 저 파란 하늘에 떠다닌다면 어떨까? 죽었어 라는 말이 우주여행을 떠났어 라는 말로 대체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죽음이라는 말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일은 사라지겠지. 하나, 둘, 셋. 관이 서서히 들어 올려진다. 지상으로 올라온 관은 흉물스런 흉과 같다. 관에서 배어나온 음침한 기운이 주위를 파고든다. 저 관 속 물은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걸까? 삼촌은 목욕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갑자기 삼촌의 낡고 오래된 욕조를 말끔히 닦아주고 싶은 충동이 인다. 흙탕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을 채워준 다음 허브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다. 아니, 라벤더가 좋겠다.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와 두통, 불면증 해소에 좋은 라벤더. 노인이 관 속으로 손을 뻗친다. 삼촌의 유골은 분리된 채 하나하나 나온다. 물기를 닦아낸 유골은 한지 위에 올려진다. 삼촌이 남긴 자리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보인다. 노인이 동전을 집어 엄마에게 건넨다. 그것은 엄마가 삼촌 입에 넣어준 것이었다. 엄마는 동전을 옷에 문질러 흙먼지를 닦아낸다. 삼촌이 17년 동안 입에 물고 빨아온 동전. 동전 발행 연도는 삼촌이 죽은 해와 같다. 그때는 반질반질 윤이 나던 동전이었지만 지금은 반짝거리지도 않고 윤기도 없다. 엄마가 삼촌의 동전을 입에 넣으려 한다. 나는 말리려다 관둔다. 동전이 들어간 엄마의 입이 굳게 닫힌다. 화장터로 옮겨질 삼촌의 유골은 나무 상자에 정성스레 담겨진다. 성인용품점 말씀이십니까?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꽤 당당하고 신경질적이다. 그곳에 전화를 걸어 무엇을 물어보려는 걸까? 신경질적인 어투로 미루어 보아 구입한 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하려는 게 분명하다. 남자는 거기에 전화를 걸어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데 왜 그런 거요? 라고 따져 물을 것이다. 어쩌면 남자는 여자 엉덩이를 본뜬 리얼돌을 구입했는지도 모른다.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 남자는 불만 가득 찬 목소리로 그때 본 전신 인형은 얼마냐고 물을 것이다. 그 남자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싶다. 낯뜨고 온 물건을 구입할 때 남자들의 태도는 어떨지 궁금해진다. 전화가 걸려온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 목소리 예쁜 아가씨.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아가씨를 사랑하고 싶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인걸요. 그러니까 토끼탕 끓이는 법이나 좀 가르쳐줘요. 네, 토끼탕 말씀이십니까? 키보드 옆에 놔둔 수첩을 잽싸게 펼쳐든다. 옆에 앉은 동료 미영 씨가 그 미친놈이구나? 라고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들여다본다. 먼저 토끼 한 마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 미나리, 쑥갓, 양파, 파, 마늘, 생강, 육수,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등이 필요합니다. 토끼는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 낸 다음 갖은 양념에 재워주세요. 냄비에 물을 깔고 양념한 토끼를 넣은 후 육수를 붓습니다. 끓어오르면 미나리, 쑥갓, 파를 넣고 계속 끓여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목소리 예쁜 아가씨. 근데 보신탕은 어떻게 끓이죠? 네, 계곡이요. 계곡이...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목소리 예쁜 아가씨들.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남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직원 중에 이 남자 전화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남자는 무턱대고 토끼탕 끓이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다시는 전화 못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또 시작인 것이다. 뭐래? 미영 씨가 궁금해 묻는다. 이번엔 보신탕이 궁금하시단다. 미영 씨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벨소리에 잠에서 깬다. 펼쳐진 책이 가슴팍에 놓여있다. 욕조에 누워 책을 읽던 중 나도 모르게 그만 잠에 빠져들었다. 점점 불면증이 사라져간다. 욕조는 이제 나의 포근한 수면제가 돼버렸다.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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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언니의 처방전은 내게도 유효했다. 인터폰 액정을 쳐다본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아 방문객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비가 오는 날은 의례 그렇다. 나는 큰 소리로 묻는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다. 나는 욕조에서 일어나 서둘러 겉옷을 입는다. 팬티와 브레이저 차림을 엄마에게 들킨다면 민망할 일이다. 문을 연다. 우산을 들고 있지만 엄마의 머리와 어깨 쪽지는 비에 젖어 있다. 봄비치고는 많이도 쏟아진다야. 현관으로 들어선 엄마가 우산을 내팽개친다. 방수가 시원찮아. 새로 사야겠어. 웬일이야? 엄마가 신발을 벗고 거실에 발을 들인다. 개모임 있는 날이잖니. 끝내고 그냥 가려다가 너 사는 꼴 좀 보려고 왔다. 어머머 깜짝이야.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구마가 엄마 발에 밟혔다. 깜짝 놀란 구마도 저만치 달아난다. 엄마가 구마를 걸레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한쪽에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꼭 걸레 같아 보인다. 늘 삶아 빨아놓은 걸레. 또 끓여 먹으려고 키우는 거니? 엄마는 토끼 눈을 해가지고 날 쳐다본다. 나는 그냥 피식 하고 웃고 만다.
엄마가 담요가 깔린 내 이동식 욕조를 쳐다본다. 저건 또 뭔 꼬락선이래? 저 안에서 자는 거니? 아늑하고 좋아. 이젠 잠도 잘 와. 하여튼 유별나.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특히 유용해질 욕조다. 여름이 되면 저 욕조에 물을 채우고 몇 개 얼음을 동동 띄워 몸을 담글 생각이다. 거기 앉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담요를 걷어내고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 누워 있어도 좋을 것이다. 욕조의 살갗과 내 살갗이 맞닿는 순간 더위는 달아날 테니까. 이거 김장할 때 쓰면 좋겠다. 물 빠지는 구멍은 있니? 엄마가 담요를 들춘다. 고무 마개를 확인한 엄마의 눈에 욕심이 동한다. 엄마네 식당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은 엄마의 김치 맛에 반한다. 딱히 김장철이 아니어도 엄마는 늘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근다. 엄마는 욕조에다 채소를 절인다. 처음엔 비닐을 깔고 했지만 그것도 귀찮아 관뒀다. 엄마 친구는 욕조에다 배추 절인 사실을 알면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냐며 걱정스러워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욕조인데 뭐 어떠냐며 엄마는 오히려 당당하다. 물을 대기도 물을 빼기도 편하니 욕조는 엄마에게 더 없는 채소 절임 기구다. 지금 내 욕조는 엄마에게 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식당집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게다가 이동도 가능하니 당연하다. 또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반드시 뺏고 마는 엄마. 지금 엄마가 들고 있는 손가방도 머리에 꽂은 핀도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뽀얀 살결만큼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엄마가 욕조에 들어가 눕는다. 생각보다 편하네. 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뜬다. 근데 왜 갑자기 내 삼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화장터로 옮겨진 삼촌의 유골은 고운 가루가 되어 산에 뿌려졌다. 바람을 타고 입으로 들어온 뼈가루에서는 짭짭한 맛이 났다. 엄마는 입에 물고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뼈가루가 뿌려진 그 어디쯤에 던졌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곧 짝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섰다. 다 산 사람 잘못이지. 죽은 사람이 뭔 문제라고. 삼촌을 산에 뿌리고 돌아온 날 엄마는 그런 미신을 믿었던 자신을 잠깐 어리석어 했다. 이동식 욕조에서 훈김이 올라온다. 물에 애플민트를 띄운다. 이제 들어가도 돼. 내 말 한마디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옷을 벗는다. 근데 거품이 왜 안 생기는 거니? 비에 젖은 몸이 끈적끈적하다며 엄마는 샤워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욕조에 몸을 푹 좀 담가보라고 권했다. 훈김이 욕실을 메우면 숨이 차오를지도 몰라 거실에 있는 욕조에다 물을 받았다. 엄마는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워했다. 엄마한테는 거품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아질 거야. 뭉게구름을 닮은 거품을 상상했던 엄마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옷에 가려진 엄마의 늙은 몸이 모습을 드러낸다. 축 처진 젖가슴은 어떠한 성적 충동도 일으키지 못한다. 일부러 늘어 뺀 듯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가죽은 겹쳐지기에 바쁘다. 탱탱한 기운을 잃어버린 살가죽은 거칠고 쭈글쭈글하다. 엄마가 팬티를 벗는다. 윤기라고는 없는 엄마의 음모가 드러난다. 처음 보는 엄마의 겉. 왜 지금껏 엄마는 저 음모의 비밀을 내게 들키지 않았던 걸까? 아니, 들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 한 것이다. 엄마가 욕조에 몸을 담근다. 물은 엄마 젖가슴에까지 올라온다. 깊은 온도 때문에 물이 흘러 넘치지는 않는다. 어때? 향 좋지? 잘 모르겠다.
근데 냄새가 뭐 이러니? 처음엔 이상해도 맡으면 맡을수록 향에 심취하게 돼. 엄마는 입술을 삐죽거린다. 지금이라도 거품 목욕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너도 들어와라. 엄마는 내게 물 씻기 전에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됐어. 나는 망설인다. 얼른 들어와. 남도 아니고 엄마인데 뭐 어때? 고심 끝에 나는 옷을 벗는다. 팬티와 브레이저만 남았다. 엄마가 내 몸을 훑는다.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지 아직도 탱탱하고 윤기가 흐르는 게 보기 좋다야. 아직은 탱탱할 나이야 뭐. 빨리 들어오기나 해. 브레이저를 벗고 마침내 팬티를 벗는다. 엄마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젖가슴과 음부를 훑는 엄마의 눈빛에 나는 좀 민망해진다. 엄마가 남자라면 이렇게까지 민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품는 맛 사그라지기 전에 얼른 시집을 가야 할 텐데. 극히 사적인 공간에 둘이 몸을 섞는 순간이다. 내가 들어가자 물이 욕조 밖으로 흘러 넘친다. 나는 엄마 반대편에 앉아 욕조의 등을 기댄다. 굴절된 엄마의 몸이 어긋나고 부풀어 보인다. 욕조는 둘이 앉아 있기에 적당하다. 내가 널 목욕시킨 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였나? 그래? 그 이후였겠지. 내 음부에 음모가 나기 시작한 게. 창피하게 엄마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혼자 목욕하겠다고 할 때 생각했지. 저게 벌써 여자가 됐구나 하고. 나는 무릎에 턱을 괴고 엄마의 몸을 관찰한다. 엄마의 팔다리에 빈 검버섯이 눈에 띈다.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출입증 도장이 몸에 하나씩 찍히고 있다. 흰머리는 무슨 힘으로 돋아나고 살 속 영양분은 어디로 흡수돼 사라지는지 알 수 없다. 나이는 그렇게 몸의 것을 빼먹으며 살을 찌운다. 몸이 나른해지는 게 아주 좋다. 엄마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다. 그치? 남자보다도 더 낫지? 그래, 지금 같아서는 10살에도 안 부럽다. 엄마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감칠맛 나는 엄마의 콧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요즘엔 이런 데서 애도 낳고 그러더라. 잠이 쏟아지려 하는지 엄마가 말끝을 흐린다. 엄마가 점점 잠에 빠져든다. 엄마, 조용히 엄마를 불러본다. 이런 남자 나타날까? 이 욕조만큼 날 편안하게 감싸줄 남자. 엄마의 대답이 힘없이 가늘게 흘러나온다. 엄마의 몸이 점점 미끄러져 내린다. 엄마가 잠깐 고개를 들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엄마, 보신탕은 어떻게 끓이지? 얘가 요즘 왜 이래? 보신탕은 또 왜? 그냥. 엄마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 늙은 몸이지만 저렇게 고개를 젖히고 있으니 선이 여성스럽다. 엄마 몸도 여자라는 생각이 뒤늦게 든다. 나는 좀 더 깊숙이 몸을 물속으로 밀어넣는다. 물이 또 한 번 흘러 넘친다. 나와 엄마는 영면에 든 듯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물의 자장가가 내 귓가에 맴돈다. 빗소리가 잠을 더욱 부추긴다. 김희진 작가의 욕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작품 끝에 작가의 창작 노트에는 이렇게 씌어 있네요. 어제도 사라졌다. 오늘도 사라진다. 내일도 사라질 것이다. 하루하루 그렇게 모두 사라져 간다. 붙잡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사라짐들. 영원한 건 오로지 죽음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끌어안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이 욕조였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거죠?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